일단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되는 횡보장을 좀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좀 속 시원하게 이 정도 좀 눌렀으면은 한 번 정도 크게 반등을 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또 가지고 계실 텐데,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과거와는 패턴이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시장의 상황들을 설명을 드릴 때는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고, 그만큼 시장이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일단 자본이 약간씩 더 유입이 되는 측면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래들의 유입도 이어지고 약간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투심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본들이 유입되지 않고 뭔가 좀 국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자본들이 유입이 되면서 약간씩 반등세를 이끌려고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요 도표에서, 이 차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아크인베스트에서 보고서에서 나온 장표인데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2011년 이 당시 보면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꾸준히 지금 계속 진정 국면을 보였는데, 현재 시점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변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차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과거에 뭔가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다라는 어떤 인식들과 다르게 오히려 미 증시보다도 더 변동성이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개인적인 바람이면서 뭔가 좀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내려보는 분석들인데,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성들의 좀 핵심적인 축이라고 했을 때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두 가지, 현재 자본이 돌아오고 있지만 투심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약한 구간이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극도로 작은 구간들에서 응축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했던 패턴들을 기억하면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는 뭐 대체 자산이나 해지 수단으로서의 움직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관세 리스크를 받아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금융시장에서 어떤 색깔을 보일지를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작가님 보실 때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위험자산으로서의 면모가 크다고 보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 자산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대체 자산으로서 정체성을 더 가져갈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략적인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향후에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자산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체성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또 준비한 이야기들 중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변동성이 일어날지, 그 부분들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세 리스크 받고 있는 그런 또 비트코인인데요. 뒤에 내용들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관세 정쟁이 어느 정도는 봉합된 느낌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엔 어떤 영향력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관세 정책이 좀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전까지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를 거두면은 뭔가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약간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상호 관세를 유예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특히 중국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이 미국의 관세 전쟁 자체가 시장에서는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뭐 좀 극단적으로는 경제적인 베트남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의 근본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은 중국이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은 자본에 국한된 것이죠. 물론 뭐 지금은 자본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뭔가 자본의 어떤 출혈을 감수하고 버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필품이나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어떤 여파를 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관세 전쟁 국면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뭔가 조바심을 내는 그런 방향성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촬영 시점 전에도 바로 방송에서 중국과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 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준을 3주에서 4주 정도로 본다. 또 이렇게 시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파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주에 파월 연설이 있고 나서 바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가지고 엉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월을 빨리 해임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지금의 흐름들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본인의 임기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한 지는 꽤 됐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어떤 방향을 갖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것들을 바꿔내기에는 뭔가 좀 많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유는 무역 적자 0에 도전하겠다 이런 관점이었고 결국은 무역 적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본인들의 재정 부채를 줄인다라는 관점으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기대를 했을 텐데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국가의 어떤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의 국채에서 이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더 이상 미국이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즉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인식까지 많이 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30년물 국채금리 봐도 지금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관세 유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하락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금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와는 너무 다르죠. 대표적인 안전자산 하면은 금과 미국의 국채였는데 미국 국채가 위용을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포지셔닝을 이제 약간씩 점차적으로 바꿔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 관세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협상과 관세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중국이 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눈여겨봤던 이유가 달러도 약세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여겨졌었던 이 달러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지금 현재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질서가 좀 재편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많은 카드가 있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속마음은 약간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뭔가 성과적인 것들을 되게 과시하길 좋아하고 본인이 뭔가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들을 아주 계산을 하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가고자 했던 시나리오랑은 좀 많이 달라지는 국면들을 스스로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소셜에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서두르는 느낌, 그쵸. 뭔가 쫓기는 느낌들이 문맥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외신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재선을 하지 못했고 이제 1기를 마무리 짓고 2기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도 학습이 됐던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속 재선을 해서 한 8년간의 또 임기를 지내왔다면 다른 시나리오였을 텐데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좀 너무 학습이 된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1기 때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우리가 일기 때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 준비한 차트입니다. 우리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던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이 절정에 이르던 그 시기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2018년도가 크립토 윈터 구간이다 보니까 그냥 특별한 이슈 상관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계속 흘러내리다가 2018년에서 2019년에 뭔가 부활을 꾀했는데 그때 관세 정책이 뭔가 전쟁이 정점에 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더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가 이후에 2018년도 12월에 G20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때 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데 그때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90일 관세 유예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보였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체하는 국면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더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인 것은 셧다운 위기들이 좀 봉합되는 그 국면들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이 흐름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과 셧다운에 대한 걸 뭐 다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되고 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살펴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한 4개월여 만에 300%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가격이 많이 눌림을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첫 번째 좀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한 거지 상호 관세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때도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꾸기를 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들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뭔가 치부하기보다는 늘 그 변수들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해소를 한다는 부분들이고 아까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은 이것들을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지금처럼 공포감이 가득한 패닉셀링 같은 반응들은 점차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관세 정책 관련해서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지속이 되더라도 시장이 뭐 앞으로 계속해서 끝도 없이 눌림을 받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